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중부지방에 이틀 동안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산과 평택 등 경기 남부와 이 충남 북부에서는 홍수에 대비해서 2천여 명이 대피를 했고 안성의 저수지에서는 2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번 폭우 피해 먼저 서영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출근 시간 평택역 앞. 우산을 들고 바지를 걷은 시민이 물살을 내치며 걸어갑니다. 산책로가 조금만 건데건데 조금씩 생기겠지. 근래 들어서 처음이에요. 한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오산천의 수위가 홍수경보 기준을 넘자 대피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안성의 한 저수지에서는 배가 뒤집혀 2명이 실종됐습니다. 흙탕물이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투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남 당진에서는 학교가 물에 잠겼고 학교 건물 안에도 물이 계속 차고 그러니까 무릎 정도 그 정도까지 진짜 찼었거든요. 시장 상가 170여 곳이 침수돼 상인들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지게차로 다 옮기고 뭐 했는데 그 옮기는 순간에 물이 무릎 넘어서까지 차가지고 손 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간당 최대 80mm의 폭우가 쏟아진 당진과 태안, 서산에서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넘칠까 봐 지금 다 나갔지. 이제 물 봐요, 저기. 물이 저리 찼는데 다 해관으로 갔단 말이에요.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벌어지지만 수해 지역이 워낙 넓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사흘간 최대 600mm의 비가 내린 경기 북부 지역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양주에서는 공사장 콘크리트 옹벽이 무너져서 주택과 식당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의 졸지에 이재민이 됐고요. 경기도 파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6명이 물에 잠긴 컨테이너에 갇혔다가 구조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신유만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비에 주차장 바닥이 흥건하게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 옹벽이 한순간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경기도 양주의 공사장 옹벽이 넘어지면서 인근 주택과 식당을 덮쳤습니다. 천둥 소리만큼 했죠. 천둥 소리만큼. 먼지하고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요. 토사가 막 밀려 내려오고. 집에서 자다가 봉변을 당한 2명은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도로에 차오른 물에 차량이 둥둥 떠다닙니다. 바로 옆 물에 갇힌 컨테이너 2층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남성이 소방 구명보트에 탑니다. 파주시 월롱면의 컨테이너 제조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6명이 1시간 20분 동안 고립됐다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차도 이제 다 침수되어 있는 상태였고 저쪽 창문에 2층에 외국인 사람이 있는 걸 확인하고 툭툭을 불러가지고 시간당 최대 75mm의 장대비가 내린 파주 지역에선 차량 침수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침수된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서 있습니다. 차 안에는 흙탕물이 들어찼던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고양에선 광역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으면서 승객 15명 등 17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이틀 동안 폭우가 쏟아졌던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오늘 오후까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대신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전남과 강주에 호우조위보가 발효되는 등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예보됐는데요. 현재 서울 잠수교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아 기자, 폭우로 잠수교가 통제가 됐었는데 현재 통제가 풀렸습니까?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는 물에 잠겨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던 잠수교는 수위가 낮아지면서 다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잠수교의 수위는 6.6m로 통제 수위인 5.5m보다 높아 차량과 보행자 통행은 여전히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틀간 폭우가 쏟아졌던 수도권은 현재 비가 그친 상태로 강원 내륙과 함께 오후 12시까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5mm에서 20mm, 충청 10mm에서 40mm, 제주 20mm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전남과 광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하루 30mm에서 80mm가 예보됐고 많은 곳은 10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경남권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제주 34도, 창원 29도, 포항 31도, 부산 27도로 예보됐습니다. 체감 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남은 대기 불안정으로 지역에 따라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 추가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저지대 침수와 시설물 붕괴 등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강 잠수교에서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중부지방에 최대 6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네, 집중호우를 대비한 안전책은 무엇이 있는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오늘은 남부, 내일은 다시 이제 네. 중부지방에 이제 비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물을 많이 머금고 있으니까 비가 오면 좀 어떻게 안전을 대책을 해야 되는지 좀 필요해 보이는 겁니다. 예, 사실 그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비가 벌써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집안이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네. 또 폭우가 오게 되면 더 위험성이 커질 수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집안이 약해지면 산사태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거든요. 80대 노부부가 이제 매몰이 됐다가 간신히 구조되는 상황도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비가 더 내리면 약해진 집안에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산사태가 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네. 일단 주거지 주변에서 산사태나 축대 붕괴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예. 있고 예. 그다음에 도로변에서 특히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 절개지가 있거나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사태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우선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면 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 보이지 않는 뭐 흙탕물이나 예. 또는 모래나 작은 자갈들이 이렇게 굴러 내려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게 이제 축대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도로에 그 자동차를 운전 중에도 네. 전방 주시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특히 모퉁이를 돌거나 주변에 그 산이 좀 경사가 좀 심하거나 이런 데서도 흙탕물이 좀 심하게 내려오거나 네. 또는 뭐 운전 중에는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그 굉음 같은 게 그렇죠. 평상시에 전혀 들을 수 없는 네.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회하시거나 예. 운행을 멈추시는 것이 꼭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산사태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화면 하나를 좀 저희가 시청자 제보 화면이 있어요. 한번 보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죠. 저희가 평택 그 역 앞이랍니다. 그런데 저렇게 물이 많이 네. 고여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고. 도로가 보이지 않을 만큼 침수돼서 이제 시민들이 물살을 헤치면서 네. 좀 걸어가는 모습이 지금 담겨 있는데 그 물론 최대한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거리가 물에 잠겼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습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진입 안 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예. 어쩔 수 없이 갇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하도 같은 경우나 이 저지대 도로 같은 경우가 위험한 지역인데 네네. 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물의 수위가 자동차의 약 반 정도, 타이어의 반 높이나 3분의 2가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통행을 멈추시고 탈출하시는 것이 급선무가 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가 이제 잠기게 예. 되면 감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에는 각종 전기 시설물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것이 물이 들어가게 되면 침수가 되게 되면 감전의 우려가 있고 네네. 그런 사고를 우리가 몇 번 겪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환강댐의 물을 무단으로 방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도 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벌써도 그 북한에서 사전 경고 없이 2회 이상의 그렇죠. 방류를 무단 방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또 이런 것이 반복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임진강 주변의 주민이라든지 특히 거기에 군부대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지역에서 거주하시거나 있는 경우에는 특히 방송이라든지 안내 그 문자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잘 청취하시다가 대피라든지 거기에 따른 지시에 잘 따라주시는 것이 예.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이 숨진 지 벌써 1년이 됐네요. 네. 이 당시 참사가 대응기관의 부실로
라서 이제 인재로 드러나면서 이제 지하차도 대피 시설 보완이 잘 되었는지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피 시설이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대피 시설이라고 하면 크게 서너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 진입 차단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못 들어가게 이렇게 네. 현수막 같은 게 내려오거든요. 네. 그런 게 있고 또 지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수가 됐을 경우에 차에서 탈출한다고 하더라도 네. 외부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하도 내에 벽을 따라서 이 사다리가 설치되는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대책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많이 그 개선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시설이 안 된 곳이 한 100여 곳 정도 이상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물론 한 300곳 정도는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네. 완벽한 대응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은 됐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더 시간을 두고 아마 보완을 할 것이라고 믿고요. 네. 우리 시민들도 그런 시설이 있다라는 거, 또 그런 것이 어떤 작동했을 때 따라주는 거, 사용법을 익혀두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장마철이다 보니까 침수 차량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량 피해가 3,000대고요. 추정 손해액이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네, 엄청난 피해. 네, 폭우에 이제 차량을 운행할 때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요? 예, 일단은 침수가 되는 경우는 두 곳이거든요. 지하도. 그다음에 아예 도로가 낮은 동부간선도로라든지 강변도로 같은 경우인데요. 네네네네. 이럴 경우에 침수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물이 차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예. 저속으로 멈추지 말고 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저속으로. 예. 네. 또 하나는 침수가 될 것을 예비해서 창문을 지하도 같은 경우 통과하실 때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창문을 열고 예. 불과 10여 초 남짓이니까요. 예. 열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여타 싶으면 열려진 창문으로 탈출을 하면 되니까. 네. 왜냐하면 침수가 되면 탈출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 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사전에 이걸 대비 못했다. 그래서 내 차가 침수가 됐다. 그러면 문이 안 열린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목받침대가 다 차량에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볼펜 정도 되는 굵기의 그렇죠. 쇠붙이가 있죠. 네. 이걸로 창문의 모서리를 가격을 하면 비교적 용이하게 창문이 깨지거든요. 그쪽으로 탈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2년 전에 왜 강남역에도 침수해서 네.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위험한 일도 많았었고. 근데 빗물을 잘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강남역이라든가 빗물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저류시설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확보돼 있고 보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네. 그거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도로변에 보면 다 이 우수 관로가 다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 각종 쓰레기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거를 시민들이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예. 그 주변 상인들이나 이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우수가 나가는 그 배수구를 판자로 덮어놓거나 고무판으로 덮어놓거나 이러다 보면 우수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폭우가 왔을 경우에 아주 빠른 속도로 침수의 우려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행법에도 위반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그 배수구를 막아놓는 행위는 일단은 피해 주셔야 되고 사전에 아마 서울시나 이런 관계기관에서도 그런 쓰레기나 담배꽁초 제거 작업을 많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물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네. 무척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투표를 하루 앞둔 어젯밤 TV토론에서는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폭로를 두고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5차 TV토론에서도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사실을 공개한 한동훈 후보에게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무슨 부당한 부탁을 한 것처럼 나중에 불리해지면 그 캐비넷 파일에서 꺼내서 또 약점 공격의 재료로 쓸 겁니까? 사실 강정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또 하나 보안 문제입니다. 보안. 한 후보는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며 거듭 사과했지만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개인적인 사건,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건 받아들이면 개인적인 안 되는 사건이요? 거예요. 그것이 본인에 관련된 사건이라고요? 제가 저를 해달라 그런 건가요? 우린 27명이 기소되었습니다. 대통령과의 관계나 신뢰 문제를 놓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2인자가 대통령이 3년을 남겨놓고 차별한 예가 없습니다.
대통령님과 저는 굉장히 오래된 사이고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하는 사이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주변의 친윤계를 등에 업고 나왔다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과의 대화를 절대로 밖에 가서 불리하더라도 제가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내일까지 모바일 투표, 모레부턴 ARS 투표로 실시됩니다. 21일과 22일 일반 여론조사까지 거친 뒤 23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최종 선출되는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8일 결선 투표가 치러집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순직 해병대원 일주기이기도 해서 여야 간 격돌 예상됩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를 엽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청문회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수해구조 활동을 하다 순직한 해병대원 일주기입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다루겠다며 이종섭 전 장관과 신원식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대부분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가 위헌, 위법이라며 반발하지만 야당의 일방 공세를 막기 위해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첫 번째 방송 토론을 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권과 사법 리스크 등을 놓고 김두관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유대무죄라는 말이 떠돕니다. 대표가 되면 무죄가 된다는 말이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합니까? 수없이 많은 기소를 당했는데 사실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토론회에 함께한 김지수 후보는 자신의 출마로 다자간 구도가 되고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북한이 또 대남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수도권 폭우가 이어진 어제 오후 경기 북부 지역으로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는데 이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8번째 오물풍선 살포에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이 대북 확성기를 튼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39일 만입니다. 자, 오늘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투표가 시작됩니다. 당권 주자들 오늘 이 마지막 TV 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폭로를 놓고 어제 5차 토론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 후보가 사과했지만 나경원, 원희룡 후보의 집중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그냥 저는 조건 없이 사과한 겁니다. 사실 저도 말하고 아차 했거든요. 이게 이 얘기를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마치 제가 사적인 청탁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연동형 비례제나 공수처법을 통과하려는 것을 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기소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SNS 그리고 언론 인터뷰에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사과드립니다. 기소가 맞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대통령님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지금 한동훈 후보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수많은 정치인들과 수많은 대화를 했을 텐데 나중에 불리해지면 그 캐비넷 파일에서 꺼내서 약점 공격의 재료로 쓸 겁니까? 저하고 통화한 걸 줄줄줄줄 읊으셨죠, 어느 분이. 저하고 식사하고 통화한 내용들을 전대 과정에서 줄줄줄줄 언론에 읊으시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만났을 때 전당대회 안 나가겠다고 말했었는데. 자, 일단 오늘부터 이제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되죠. 어제도 이제 패스트트랙 공소 이제 취소 요청을 폭로한 이 한 후보의 발언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도 계속됐습니다. 먼저 노 교수님께서 저런 그 공방이 계속되는 것이 어떻게 변화가 당원들에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저 부분은 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공방 차원을 조금 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예. 예를 들자면 어대한 길이라든지
한동훈 후보가 승리하는데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정도의 네. 뭐 그런 폭발력이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예. 어쨌든 상당히 당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예. 참 왜 금도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고 하는데 네. 저 전당대회를 보면 정말 눈살 찌푸릴 수밖에 없는 게 해서는 안 될 말을 저렇게 많이 하고 또 이게 공개해서는 안 될 내용들을 저렇게 공개하는 것 저렇게 하는가 싶을 정도로 좀 의아합니다.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서로에게 원한이 있길래 저렇게 하는 건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 저 부분만 놓고 보면 나경원 후보가 지나치게 좀 억지스러운 비판을 했고 또 한동훈 후보도 좀 그러니까 앞서가는 후보라면 조금 너그러이 이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 모든 걸 반박하고 모든 걸 되치기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에 예. 뭐 공소 취소해달라 패스트트랙 기소된 사건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개인적 차원이든 뭐 당 차원이든 그건 부적절한 거죠. 검사가 공소 취소는 하시지만 법무부 장관이 하려면 검찰총장을 지휘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소 예. 취소하라고.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뭐 소송 요건이 안 된다든가 적용법조가 폐지됐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걸 안 되는 그런 걸 했고 또 지나치게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을 구속하지 못했냐 이런 게 그 가당한 비판입니까? 법무부 장관이 구속합니까? 판사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또 수사는 검찰총장이 하는 것인데 비판하려면 그쪽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억지스러운 비판하면서 이런 사달이 생긴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양쪽을 다 비판해 주신 것 같지만 큰 변화는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사법당국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민주당이 추진할 생각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승훈 변호사님? 뭐 아직 자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요즘에 시민단체들이 고소고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고소고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재판에 회부돼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부탁한 것이니까 예. 최소한 부정청탁금지법상의 위반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청탁을 받고 거절을 했다라고 하니까 만약 거절이 한 번에 거절이 됐고 별도의 청탁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지금 과거에 패스트트랙 사건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준연동형 비례제라든가 공수처법을 반대했습니다만 지금 잘 그 법들이 잘 돼서 공수처가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환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만든 법으로 본인들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예. 기소된 것에 대해서 법무장관에게 공소를 취소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도 과거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아직 반성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 한동훈 후보는 이제 말하고 나서 아차 싶었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 만에 곧바로 사과를 했어요. 제 기억에 아마 한동훈 후보가 지금까지 저렇게 곧바로 사과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저 발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비리로 기소된 게 아니라 네. 당이 무도한 문재인 정부에 어떻게 보면 그 선거법과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당내의 어떤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처럼 그거를 치환해가지고 그거를 또 공개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감정선을 건드렸다, 영린을 건드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톡방에서 윤한홍 의원이 그거를 문제 제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 말을 덧붙였죠. 예. 동의한다고 했고 네네. 고동진 의원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친윤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와 가깝다고 하는데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어떤 일련의 어떤 흐름이 어제 저녁까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좀 확대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런 어떤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다면 동지적 관점에서 이걸 이해하기보다는 예. 제3자의 관점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검사식 논리로서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그냥 동료를 넘어서 당대표가 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런 인식을 가졌을까? 그렇다면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좀
반론과 어떤 불만과 그런 어떤 좋지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하루 정도 걸렸죠. 사과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보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결선까지 가게 된다면 이게 적지 않은 어떤 후폭풍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내용도 문제였고 또 그거를 공개하는 것 자체도 좀 문제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선까지 가면 문제가 있다는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격이 3대1로 이루어지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결국은 이 워딩을 하고 나서 사과한 후에는 아차 싶었다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워딩을 하고 나서 백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증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면 왜 내부 총질이냐 하면서 약간 변명 아닌 변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제 한동훈 후보가 1등 주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대세론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품이 넓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무엇보다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때로는 자르고 대답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토론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과 태도를 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과를 해야 된다. 정무적으로 판단했고 좀 빨리 한 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무적으로 판단 잘했지만 당대표가 되려고 하려면 조금 더 포용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토론에서 그런 것들이 안 보였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당에서는요. 한동훈 특검법 통과 가능성 커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 의혹이라면 특검을 안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전례가 있는 게 국민의힘 이전에 소위 이제 김경수 전 지사 문제 관련해서 댓글팀 운영 하나만 가지고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단식까지 하면서 관철을 시켜서 특검을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조국 혁신당에서 제기했던 것이 세 가지 사안인데 저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발사주 건 문제, 두 번째가 저희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대리인을 바꾼 것이 패소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고 자녀 입시 문제와 관련된 의혹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특검할 수 있냐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나온 사항을 보면 일단 댓글팀 운영에 대한 의혹이 있죠. 그다음에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사천 의혹이 있죠. 공소권 거래 문제까지 걸려 있어요. 건이 6건 정도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이 하필이면 또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에요. 검찰이 수사했을 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소위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론이 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후보 간에 너무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좀 국민의힘에 있는 내부의 의원들이 이 재의결 투표를 할 때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 특검 문제가 8월 달에 중요한 또 하나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제 토론회에서는요. 한동훈 후보와 윤 대통령 간의 신뢰, 정말 신뢰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다른 후보들의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통령하고 현재 신뢰가 어느 정도라고 전혀 이상이 없다고 보십니까? 한 후보님께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건 아닌지. 대통령님과 저는 굉장히 오래된 사이고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하는 사이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실에서 요청한 식사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아직까지 신뢰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왜 사퇴 요구했을까요? 저는 식사를 해야만 신뢰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그 신뢰가 여전히 있는지 노 교수님하고 우리 김 대변인께서 짧게 먼저 대답을 좀 해주시죠. 노 교수님 먼저. 현재는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봐야 되겠죠. 깨졌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깨졌다고 봐야 되는데 유일한 이제 방법은 뭐 정말로 원팀 되기도 어렵고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그야말로 뭐 한동훈 후보가 된다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누가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고 품어 안고 우리 모두가 원팀이다.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간다. 이런 쪽으로 운명 공동체라는 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지금 이건 뭐 신뢰관계도 깨지고 국민의힘이 하나가 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죠. 예, 김 대변인. 네, 신뢰관계가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제 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선거 이후에 총선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밥을 먹자는 거를 공개적으로 한 두세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비대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안 했다고 하지만 그게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본인의 어떤 선의나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 해석되는 영역이 크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어떤 국민들의 시선이나 당원들이 볼 때 뭔가 좋지 않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어떤 토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문자에 대해서 본인이 대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 논란의 어떤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당무 개입이나 국정 논란이라는 이런 워딩을 썼습니다. 그런 워딩이 과연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자연스럽고 그게 편한 관계라는 거는 본인도 무의식 중에 저는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모바일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그 지금 상황에서 그 마지막 남은 변수 같은 게 있는지 다 나온 건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다 나왔다고 보고요.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공소 취소 문제인데 이 부분도 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국민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지금 용산 가지고 되겠어?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것 가지고 되겠어? 오히려 쓴소리가 필요하고 각이 필요한 어떤 후보를 원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희룡, 나경원 후보 정도가 뭐 대통령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통령과 잘해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고요. 오히려 내가 당대표가 되면 용산과 각을 서서라도 쓴소리하고 국민의힘의 미래 비전을 얘기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더 낫지 않냐 싶고요. 지금은 이 여당의 당대표 후보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다 필요하다라고 4명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용산과의 어떤 신뢰관계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당이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역시 뭐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첫 번째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26년 이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등을 두고 이 김두관, 이재명 후보 신경전 벌였죠. 직접 듣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 또 연임하려는 이유가 혹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표를 한 번 더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시중에 유대무죄라는 말이 떠돕니다. 대표가 되면 무죄가 된다는 말이죠. 같이 이렇게 성을 지키는 입장인데 너는 왜 그렇게 많이 공격을 당하냐라고 말할 게 아니라 사실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2026년 지방공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약속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고 대선을 나갈지 안 나갈지 많은 우리 당원들 자, 내용적으로 따져볼 게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국민의힘보다는 참 편안하고 안정돼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들으신 대로요. 김 후보가 이 후보를 향해서 사법 리스크 방어와 지방선거 때 측근들을 공천하기 위해서 출마한 거 아니냐. 그렇지만 이 후보는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관련된 공천 문제 관련해서는 저는 어떤 본인이 사퇴하는 시점과의 거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해석이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즉답을 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미리 예단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추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답을 할 수 없다라고 한 판단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제가 볼 땐 미래의 문제로 좀 내버려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사법 리스크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국민의힘의 논리로 비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가요? 김두관 후보가.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도망가고 싶어 도망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사법적 판결을 받게 되면 사법적 판결 이후에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이 국민적 여론이에요. 당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국민 여론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재명 후보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두관 후보가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국민의힘의 논리로 제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남아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임에 대해서 중도층 같은 경우 연임이 맞아?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반대 의견이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 지금 뭐 국민의힘처럼 국민의힘이 어대안인 것처럼 민주당도 어대명인 상황이라면 당대표가 되었을 때 본인의 능력, 그다음에 본인의 역할을 통해서 중도층의 그런 예를 들면 의구심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아마 이재명 후보에게 좀 남아있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승훈 변호사께 이걸 여쭤볼게요. 그 김두관 후보 얘기한 게 이제 당원 당규를 고쳤기 때문에 공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진 건 맞습니까?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고쳐진 건 맞고요. 예. 그럼 공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당원 당규를 고쳤기 때문에 예. 그때 비상 이유로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 공천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당원 당규를 고쳤기는 했습니다만 뭐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지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임기 3개월 남겨놓고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갑자기 당대표가 그만뒀을 때 어떤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서 지방선거에 위기가 왔을 때 그때를 상정하고 만든 것인데 실제 그 당원 당규를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기에는 그때 또 가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얘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종부세 완화도 있고요, 금투세 유예도 있고 조금 우클릭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지금 대권, 대통령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콩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제까지의 어떤 스탠스, 철학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길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종부세에 대해서 완화하고 싶은 거는 저번 대선에 0.73%로 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총선을 보면 7개에서 국민의힘이 7개에서 11개로 늘었습니다. 근데 늘은 곳에 보고 그다음에 또 본인들이 봤을 때 민주당이 이겼지만 되게 신승한 지역들을 보면 이른바 종부세 벨트, 한강 벨트라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10% 정도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이겼던 지역들이 5% 차이로 따라 올라왔습니다. 결국은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에서 대선에서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종부세 이 부분을 분명히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실용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부자 감세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던져놓고 막상 여당이 하고자 하면 빼는 그런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먹사니즘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금 문제를 통틀어서 이 세금 문제는 단순히 돈을 많이 국가가 가져가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균형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척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를 깊이 있게 했을 때 책임성 있는 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무게감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야지 수권 정당으로서의 민주당도 자리매김 가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발전은 좋지만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글쎄 뭐 대선 의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도 신성불가침한 게 없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태도에 동의합니다. 아니 나라를 위해서 좋고 국민을 위해서 무엇이 좋은지를 고민하고 그런 방법론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뭐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뭐 고집하는 그런 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영국 노동당이 최대의 승리를 거뒀죠. 노동당이 그 기존의 강령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뭐 에너지 철도 국유화 포기한다. 성장이 우선이다. 뭐 증세 없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국민을 위해 좋은 게 뭐냐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어떤 한 가지를 고집하면서 그거 가지고 뭐 우리 정체성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정치적 스탠스로서 정치하는 사람들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요 영아 시신 두 구가 발견이 돼서 이 사건을 계기로요 출생 신고가 안 된 이 그림자 아기 전국에 2천여 명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오늘부터 병원은 태어난 아기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게 됩니다. 또 익명으로 아기를 낳는 길도 열립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방 한켠 선반마다 아기 기저귀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다른 방엔 라면이나 세제 같은 생필품이 쌓여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가려다 마음을 바꾼 미혼모들에게 지원되는 물품입니다. 기본으로 나가는 게 기저귀, 분유, 물티슈는 기본. 최근 3년간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는 213명. 이 가운데 27%가 상담을 통해 친부모품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기저귀나 뭐 물품 같은 거
지원해주고 이제 뭐 힘들 때 뭐 전화 상담도 해주시고 키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위기에 빠진 임산부와 영아 보호를 위해 병원은 아기의 출생 정보를 2주 안에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이로 인해 병원 출산을 기피할 경우에도 대비해 익명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길도 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병의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담과 지원을 확대해 미혼모 등이 직접 아기를 키울 수 있게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엄마가 직접 이렇게 가서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의 절차를 좀 많이 줄여서 바로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합법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이죠. 이번 한 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의 이슈 파헤쳐봅니다. 사건의 해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회부 사건데스크 최석호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6살 아이 앞에서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시간 출근을 위해서 집을 나서던 37살 여성이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잔혹하게 살해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여성의 이불 통보에 스토킹과 폭행도 모자라서 보복살인을 했던 겁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어머니까지 공격했는데 그 현장엔 숨진 여성의 6살 아이도 있었습니다. 2심 법원은 그제 31살 설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날은 피해 여성이 사망한 지 꼭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재판이 끝나면서 가장 허무한 것은 제가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발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발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피해 여성의 유족들의 말처럼 정말 교제 범죄, 교제 살인 이런 것들이 정말 굉장히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6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범행이 저질러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17일 새벽 6시 인천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보험사에 다니던 피해 여성이 출근하는 길에 설 씨는 피해 여성을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달려나왔을 땐 피해 여성은 이미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나온 6살 아이도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네, 새벽 시간에 이제 범행이 이루어진 걸 보면 피해자의 동선을 정확하게 꿰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계획 범행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네. 한때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습니다. 2022년 한 동호회에서 우연히 만났고 설 씨는 피해 여성이 일하는 회사로 이직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설 씨는 피해자가 원치 않은 결혼을 강요했고 한 번의 결혼 실패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교제는 6개월 만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설 씨의 스토킹은 계속됐고 네. 범행 한 달여 전 참다 못한 피해자가 폭행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자 설 씨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범행 당일 날에도 계획을 하고 현장을 찾아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소 이후에 설 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2023년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2개월이었는데 문제는 범행 시기가 네. 접근 금지 기간 중이었다는 겁니다. 접근 금지 명령 어기고 왜 찾아가셨습니까? 계획된 범죄였습니까?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 저질렀습니까? 숨진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피해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설 씨는 예. 자신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 직후에 흉기를 구입해서 차에 싣고 다녔고 범행 닷새 전부터는 네. 피해자의 동선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 옷에 흉기를 숨긴 채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으로 올라간 뒤에 20분을 기다렸다가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계속된 스토킹 위협에 피해 여성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예. 지난해 6월 말에 가해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면
스마트워치를 반납해달라는 안내를 받고 범행 나흘 전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치밀하게 이 범죄를 계획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스마트워치 반납은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경찰이 이제 요구했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설 씨가 왜 이런 짓까지 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피해자를 믿고 이 짓까지 했는데 정작 자신을 부하 직원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해서 배신감을 느꼈다. 이에 대해서 2심 법원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어머니와 아이가 느꼈을 공포심과 참담함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네. 정서적인 트라우마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 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설 씨는 피해자뿐 아니라 그의 가족도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네, 그러면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도 무언가를 계속 해왔다는 건데 어떤 건가요? 네, 피해 여성이 만나주지 않으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으로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고.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는 주변을 배회했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 2월과 5월에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면서 폭력을 휘둘렀다가 경찰에 신고됐는데 그러자 설 씨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을 때 찍은 사진을 SNS 등에 올리고 교제 사실을 회사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네, 정말 피해자는 그동안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됐던 겁니다. 피해 여성이 돌보던 6살 아이와 노부모는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특히 유족들은 설 씨가 출소한 후에 아이를 찾아올까 두렵다면서 사회와 영원히 격리될 수 있도록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그 바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이 앞에서 저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참 믿겨지지 않는데 이런 범죄에 대한 대응책 어서 빨리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부 최석호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건강과 인지력 논란으로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오바마 전 대통령마저 최근 등을 돌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든의 대선 승리 가능성의 우려를 전했다는 건데 사실상 후보직 사퇴를 우회 촉구했다는 분석입니다. 총격 사퇴를 딛고 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잠시 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후보직 수락 연설을 하며 세 번째 대권 도전 공식화에 나섭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모금 행사까지 참석하며 지지 의사를 밝혀왔던 오바마 전 대통령. TV 토론에서도 누구나 잘 안 풀릴 때가 있다. 나를 믿으라며 지지자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오바마가 최근 최측근에게 바이든 승리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바이든의 후보직 사퇴를 우회 촉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 이어 오바마까지 사실상 후보 사퇴론에 가세하자 바이든의 당내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감염돼 선거 유세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지 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이 이르면 이번 주말 중 후보 사퇴를 결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세 번째 대권에 도전합니다. 당초 준비했던 바이든 정부를 향한 날선 공격의 연설문이 아닌 통합의 메시지로 중도층 공략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프랑스 파리 시장이 센강에 뛰어들기 전에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이 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파리 시장이 센강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안 이달고 프랑스 파리 시장이 입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달고 시장은 5분 동안 자유형으로 인근 부둣가까지 이동했는데요. 파리올림픽 조직위원장도 이달고 시장과 함께 나란히 수영을 했습니다. 센강 수영을 마친 시장은 센강의 수질이 정말 좋다며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올림픽을 앞두고 정말 이색적인 이벤트가 열렸는데 이렇게 파리 시장이 수영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이번 올림픽에서 철인 3종과 마라톤 수영 경기를 센강에서 치르기로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질이 나빠서 1923년부터 수영이 금지된 센강에서 경기를 치르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비단이 폭주하자 파리 시장은 수질을 입증하기 위해서 직접 수영을 했는데요. 그러나 시민들은 센강으로 유입되는 하수와 오물을 막기 어렵다며 여전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멋진 올림픽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풀어야 할 숙제도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어제는 중부지방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전남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대가 서해상에서 계속 유입되면서 호남과 경남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남과 경남은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중부지방은 오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최대 100mm 이상, 경남에 30에서 80mm, 중부지방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난밤 사이 동해안과 일부 남부에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현재 경남과 제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는 34도까지 오르겠고 서울과 대구는 31도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 곳곳에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장맛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